방금 소개받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디 가면 좋은 소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일부에서 너무 훈훈한 분위기여가지고 제가 또 찬물을 껴안을까봐 굉장히 제가 예전에 LH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데서 했을 때도 그때도 찬물을 끼얹었는데 그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훈훈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8월 8일 날 지하에서 참사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그 참사가 너무 슬픈 일이었기 때문에 좀 잊고 싶은데 이번에는 계속 당사자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훈훈하게 얘기를 할 수가 너무 없는, 제가 그저께도 당사자분을 뵙고 지하 침수 그 사고 난 바로 옆집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뭐 침수가 다 된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을 잃었는데 8월 8일 수재로. 근데 그분한테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주거복지가. 제가 보기에는 서울은 오히려 SH공사, 뭐 서울시, 국토교통부, LH 주체가 너무 많으면서도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족이 사망한 그 집에 바로 맞은편에 노부부, 장애인 부부신데, 할아버지가 장애인이 노부부이신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말 사방을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대청역, 관악구 거기서 대청역까지 가셨지만, 재개발 임대주택을 뭐 해봐라, 뭐 이런 안내만 받고, 동주민센터는 나는 모른다. 근데 그분이 또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인데 어디에도 아무것도 못 받고 계신 거예요. 그 할머니 부부. 그리고 또 다른 4인 가족이었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침수가 돼서 모든 게 또 떠내려가고, 아들 둘과 그 부부가 함께 사시는데 모든 게 떠내려가고, 그래서 지하에서 벌써 침수를 2번 맞으셨대요. 10년 전에 한 번 맞고, 요번에 침수를 2번째 맞는데, 이분한테도 갈 공공임대주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희가 뭐 엄격하게 장기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 빼고 해도 2020년 기준으로 지금 120만 호 가까이가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적은 물량은 아니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사실 공공임대주택 그 물량 늘어나는 거 보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발전하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갈 곳이 없고, 이분들은 제가 좀 감정이 그런 게 죽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당사자분께서. 그러니까 침수 피해를 겪고 나니까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당장 이 집을 벗어나고 싶은데 7,500만 원에 20만 원 월세 내시면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갈 공공임대주택은 없는, 공공임대주택도 없고 전달되는 주거복지도 그 서비스도 없는 이 사태에는 지금 이거 어디서 막힌 거냐. 근데 다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서울시도 하고 있다고 하고, 국토교통부도 하고 있다고, LH, SH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분들은 정작 아무것도 못 받는 것인지에 관해서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이 돼야 되고, 그 참사 당일 사진인데요. 이렇게 물이 잠겼고, 지하가 지금 계속 사진마다 좀 잘못 나오는 게, 완전히 물이 그득하게 나오는 관악구는 이게 지금 2집인데 사고가 안 난 집이에요. 그 반대집, 이렇게 생긴 집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훨씬 더 깊은 지하. 저쪽 아까 동영상에 나오는 것도 막 그 물이 그득한 집은 사고가 난 집의 반대쪽이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렇게 깊은 지하에서 길거리에 나가도 허리가 잘 찰 정도로 물이 했으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셨을 거고, 제가 또 더 그런 건, 우리나라가 아까도 나왔지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2019년에 개봉하고 2020년에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그때 사실 이 문제를 그래도 사회가 집중적으로 고민할 기회가 생겼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을 텐데, 근데 사실은 그때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사업에 1,000가구 정도가 그 혜택을 받는 걸로 그쳤고, 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다시 맡게 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할아버지 집인데 지하에 이렇게 물구덩이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이런 것들이 버젓이 임대되고 있는 게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요번 지하 침수를 보면서 가장 LH에서 주거급여를 담당하시기도 있고 뭐 정책을 다 의사결정을 하시진 않지만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그 집에서 죽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까 영등포구에 고시원 화재 사고가 나왔는데 2022년 4월에 두 명이 사망했지만 2명 다 주거급여 수급자였고요. 이번에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사망자 둘 다 주거급여 수급자였습니다. 여기가 자가였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별도가구로 인정이 돼서 여기도 주거급여 수급자였거든요. 주거급여를 국가로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으면서 그 집에서 계속 사망한다는 게 이게 제도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번에 그래서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이건 좀 해결하고 가자. 이건 당장 공공임대주택을 뭐 지어서 해결하지 않아도 의지만 있으면 되는 문제잖아요. 지금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주거급여를 32만 7천 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지하, 옥탑, 고시원, 쪽방 뭐 이런 곳이 뿐인 거죠. 내년에 이게 불과 3천 원 올라서 33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이 돈 가지고는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막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주거급여 문제를 사실은 주거급여에 관한 자료는 가장 많이 LH에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사시는지 이분들이 지금 전국의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가장 잘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좀 사회적으로 만들어내자. 이건 돈을 투입하면 예산을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계속 돈동거리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해야 주거복지 문제가 해결이 그나마도 좀 진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2년에 기생충 때문에 경향신문이랑 이 보도를 같이 준비하면서 그때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무릎까지 차는데 문이 안 열려. 치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20년 2월에 그때 처음 들었어요. 지하에 물이 차면 문이 안 열린다는 것을. 근데 다행히 이 집은 119가 와서 구해서 생명을 3인 가구였는데 여기는 살았고 관악구에서는 119가 도달하지 못해서 생명을 잃은 것이었죠. 저기 지금 지하에 우글거리는 장판을 보시면 2017년에 수재가 났고 저희가 방문한 게 2020년인데 3년이 거의 다 돼가도 이게 수해가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밑에서 물이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아마 지하도 요번 침수 피해도 그런 상황일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급여 수급자가 계속 사망하고 있다. 이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취약계층들의 주거지를 쪽방이나 방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그 어떤 단지보다도 수급자 가구 비율이 높고 취약 가구 비율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데 지금 이 정도의 자원과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취약계층 거주지들 조사를 하는데 비닐하우스촌, 쪽방촌 해보면 그때마다 제일 항상 분석하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공임대주택은 더 하는데 수급가구 비율도 더 하고 장애인 비율도 더 높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관계상 이 현황 자료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고, 2와 3을 제가 굳이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건 조사를 필요로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취약계층들이 수재로 화재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맨날 일이 나면 당국은 조사를 먼저 하고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넘어가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정책을 냈고요. 서울이근 정책을 내서 맨날 반복적인 거. 앞으로는 지하 안 짓게 하겠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
월세 20만 원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을 폈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대책을 좀 실효성을 고민했다면 주거급여 수급자 32만 7천 원 받는 사람에게 서울시가 20만 원을 얹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해서 한 사람을 구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서울시는 다른 사람한테 줄 거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책을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하의 침수 피해를 받고도 어떤 주거 복지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것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가 30만 원 주니까 나는 다른 사람 20만 원 줄 거야. 중복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정책 설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뭐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주거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주거비만 주고 있잖아요. 32만 7천 원을 주기 때문에 어떤 집에 살아라는 걸 제어를 못 하잖아요. 주거 품질을 연계를 못 하는데 이제는 이걸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데 뭐 아무 데서나 살다가 고시원이나 쪽방에서 살다가 사망하는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 걸 저는 사실은 9.1 고시원 2018년 화재 때 언론이 굉장히 좀 문제제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가가 돈을 지원하는 데서 살다가 거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한 일인데, 근데 그런 일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좀 이 일은 요번에 좀 끝내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아까 이제 서울시의 서리건 대책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하는 2015년과 201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52만 가구에서 36만 가구로 줄었으니까 16만 가구나 줄었잖아요. 당시에 서울에 저층주거지가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가 많이 없어졌는데 반면 어떻게 됐냐면 집도 아닌 집. 그때부터 고시원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하는 겁니다. 13만 가구에서 39만 가구가 되거든요. 지하가 없어진 것보다 더 많은 가구가 고시원이 생깁니다. 취약과 계층에 대한 주거 이전 대책 없이 그냥 개발을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시간 관계상 옥상, 우리가 지옥고라고 얘기하는데 옥상의 경우는 불법 주택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 지옥고를 저희가 정리해 보면 항상 서울이 문제거든요. 32만 가구 중에서 20만 가구가 서울에 살고, 그리고 고시원의 거의 뭐 60% 정도가 서울에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와 결합이 되는, 주거비 부담 문제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지하에는 다른 시도에는 지하까지는 사람이 안 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튼 서울이 매우 크게 문제다라는 점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경기도는 주택유예 거주가 정말 문제더라고요. 요새 특히나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이런 게 늘어나면서 경기도는 주택유예 거주가 매우 문제입니다. 이 주거실태 조사는 조금 넘어갈 텐데요. 계속 넘어간다고만 하고 넘어가지 않고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가난해서 여기 사시는 거죠. 지상과 지하는 임대료가 한 1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지하가 7천만 원 전세라면 지상 전세는 1억 7천만 원 정도고, 그 1억을 당사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돈은 평생 꿈도 못 꾼다고. 그런 꿈도 못 꾸는 돈 때문에 지하에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살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거실태 조사 결과에 보면 지하 거주 가구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제일 높고, 거의 80% 가까운 지하 세입자분들께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가고 싶다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소요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요가 제일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서울 외곽에 이런 달동네를 아마 여기에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젊은 분들은 전혀 이런 광경을 못 보셨는데, 이런 달동네가 재개발 재건축 되면서 우리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곡이라는 소설의 그 소설성 내용이 저 도시연구소에 남아있는 사진인데, 소설성 내용이 그냥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이런지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는 데를 막 철거하고 부수고 재개발 재건축을 했던 건데,
결국 이렇게 철거민들의 싸움의 결과 이분들이 1980년대 말에 공공임대주택을 달라 영구적인 거주지로 이러면서 89년에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공공임대주택 재건축해서 지하에 대한 대책 만들겠다고 하는 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이 철거민들로 만들어진 제도가 공공임대주택인데 이걸 철거해서 또 그러면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하는 거잖아요. 여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저는 이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복지 더 이상 이제 주거급여 예산이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주거복지 예산을 늘리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운영관리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LH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의 인력이 부족한 거고요. 지금의 예산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에서 어떻게든 하시려고 하잖아요. 뉴욕에 공공임대주택이 20만 호 정도 되는데 거기 인력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는 너무 적은 인력 가지고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돌보고 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력과 재원이 투입돼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도 하지만 LH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입주민들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같은 것들은 좀 넘어가고요. 네,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내년에 5조 7천억이 깎일 것이라고 예견되어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좀 사회적인 우려가 크고 국회에서도 이게 이제 굉장히 논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배분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3만 호에서 14만 호 공급을 한 거는 긍정적이지만 상당히 취약계층 물량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분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관악구 요번에 하지 않더라도 시흥을 보면서도 이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자가 가구가 많거든요, 지하는. 지하는 1인 가구만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해요, 스펙트럼이. 1인 가구도 살고 4인 가구도 살고 자가도 살고 임차도 살고 고시원 같으면 다 세입자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가는 게 정책이 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20% 정도가 자가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 인천 같은 경우에는 40%가 자가더라고요. 그럼 이게 지역별로 굉장히 정책이 좀 다르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자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정부가 이걸 매입한다고 했는데 시흥에서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시흥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당장 이제 정부가 매입하려고 하면 매입 이 단가가 안 맞을 거고요. 그러면은 좀 이걸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정책이 말로 하는 거랑 실행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하면서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급여가 지금 같은 상태면은 안 되겠다. 이건 예산을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 저희가 서울에서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방 한 칸을 그래도 집다운 집에 살 수 있으려면 민간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은 그거보다 더 저렴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겠고요. 주거급여에 그리고 불법주택의 규제 그다음에 주거 품질하고 주거 급여를 연결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나라는 100년 전부터 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뉴욕은 1901년에 법을 만들어서 주거 품질을 기존 주택에까지 규제하는 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앞으로 잘할 게잖아요. 앞으로 지하를 신축 못하게 하겠다. 앞으로 고시원을 그렇게 못 짓게 하겠다. 이건데 기존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지하의 역사가 수십 년인데 이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주거복지 관련된 인력인데 벨기에의 브뤼셀에서는 이렇게 나가서 사람이 보는 거죠. 천장이 이상하지 않은지 너무 낮지는 않은지 우리 같으면 지하가 안전하지 않은지 나가보면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이번에 관악구 참사 발생한 집도 나가보면 여기가 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 영국도 HMO에서 화재가 나서 2명이 사망하면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는데 저는 규제가 우리나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착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집에는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구덩이가 2개 있는 집에는 이런 집은 임대가 당장 금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다른 곳으로 가야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고 저렇게 위험한 지하들 지금 침수가 100년 만에 비가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기후재난 때문에 계속 반복될 텐데 100년이라는 핑계 댈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런 지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특히 자가주택에 관련해서도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